충남 아산을 상대로 한 원정길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해 심적으로 다소 위축되었던 것이었을까요? 이어서 만난 화성은 솔직히 무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좋은 감독과 좋은 선수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돌풍이라는 그들의 결과물. 저희 팟캐스트마저도 어떻게 그들을 막을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할 정도로 화성전이 어렵게 흘러갈 것이라 생각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전반전에 실점을 했고 그대로 전반전이 끝났을 때쯤에는 이거 어렵겠는데? 어떻게 팟캐스트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더군요. 월드컵 휴식기를 직전에 두고 이 경기를 잡지 못한다면 선두권과 격차가 벌어지면 물론 우리의 순위마저도 아래로 더 떨어져 있는 상황. 게다가 더 최악인 것은 약 한 달간 수원 축구가 없기 때문에 패배가 주는 상실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죠. 이 경기 패배는 절대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러한 걱정에 끝까지 우리를 믿었어야지 하듯 우리 수원 선수들은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두며 화성전 원정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지켜보신 모든 분들께서 가슴을 쓸어내리셨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웃음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팟캐스트 진행할 수 있어서 또다시 1위를 향한 싸움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골다방 크루 팟캐스트 들으시면서 화성전 이야기도 하고 시즌 초부터 지금까지 중간 결산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조금 더 행복한 시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골다방 크루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하고 계신 분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행복전도사 건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복전도사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수원 축구가 없어서 심심한 청주 사는 그랑블루 강초희 강윤입니다. 네, 저랑 또 화성전 같이 다녀오셨던 강초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화성전 리뷰를 녹음했어야 하는데 한 주 늦게 녹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너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잠깐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녹음하게 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스님 여행 어떠셨습니까? 네, 너무나 즐겁게 잘 다녀왔고요. 제가 5박 6일 동안 나고야를 다녀왔는데요.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일본 여행 가는데 5박 6일이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하루만 더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고야가 한국에서 이제 노잼 도시로 알려져 있거든요. 맞아요. 예. 할 게 없다 이러지. 근데 저는 너무나 할 것도 많았고 또 볼 것도 많아서 다른 분들에게 꼭 한번 나고야를 가 보십사 말씀을 드릴 정도로 너무 즐거웠고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게 있다면 제가 여행 갔다가 이제 인스타를 보는데 홍정호 선수도 그렇고 헤이스 선수도 그렇고 다 오사카로 여행을 가셨더라고요. 일본 여행 갔다. 그래서 나고야를 안 가고 오사카를 갔어야 했나 하는 그런 살짝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원래 가족분들이랑 유니폼 찍거나 아니죠. 개인적으로도 유니폼 찍고 어디 다니시는 거 안 하시는 분인데. 잘 안 하긴 하죠. 네,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유니폼 같이 맞춰 찍고서 자랑스럽게 또 저희한테 보내셨는데 의외였어요. 놀랬어요. 푸사도 그렇게 바꾸셨어요? 푸사도 바꾸고 많이 발전했네. 네. 애들한테 이제 혹시나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너네 유니폼 아빠는 챙겨갈 건데 너네 챙겨갈래? 하니까 또 선뜻 또 가져가겠다고 해가지고 네, 그럼 우리 같이 하루 동안 입고 사진 찍고 하자. 정말 사진 찍을 때만 입은 게 아니구나. 네, 하루 동안 입고 다녔죠.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세뇌가 성공하고 있구나. 그러신 분이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는 영상 통화로 같이 녹음을 하고 있는데 보라카이 옷을 입고 녹음을 하고 계시네요. 세민이가 선물해 준. 네, 세민이가 사준 건데 이게 제 가장 아끼는 최애 잠옷이에요. 그거 재질이 좋아. 네. 나도 있는데 재질이 좋아요. 네, 저도 아직도 입고 있어요. 네. 색깔이 민트색이라서 밖에 나갈 때는 절대 못 입는데 집에서만 열심히 입고 있습니다. 네. 네, 나고야 갈 곳이 많았다고 그러셨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장소가 있다면 한 군데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일본 가면은 꼭 온천 여행을 가거든요. 네, 일본 나고야에 가면은 나고야에서 기차 타고 1시간 반 정도를 가면 그 게로라고 하는 소도시가 있어요.
개로. 예, 거기가 이제 일본의 3대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서 오. 예, 거기를 갔는데 되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고야 시내에서 뭐 가신다고 하면은 역시나 나고야 성이 제일 좋았고 이제 나고야 하면은 이제 그 사카에역 있는데 그 중부 미라이 타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네. 앞에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음. 뭐 멍하니 앉아 있기도 되게 좋고 또 거기 앞에 뭐 그런 쇼핑몰이나 식당도 되게 많아서 거기서만 있어도 그냥 반나절은 충분히 그냥 여유롭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나고야에 J리그 팀이 있잖아요. 네. 나고야 그랜퍼스. 네. 그게 좀 그란파스. 티가 나던가요, 동네? 그 포스터가 있다든가. 그 뭐냐 그 가로등에 보면은 우리 왜 이렇게 네. 선수들이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아, 감독이랑 하여튼 하여튼 뭐 현수막 같은 거 걸어놓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이제 나고야에서 많이 가는 그 오스 상점가라는 곳에 그 나고야 그랜퍼스의 그 뭐라고 하죠? 오피셜 스토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게 상점에 나와 있구나. 조심해. 근데 거기가 뭐 정확하게 오피셜 스토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원 유니폼을 입고 들어갈까 하다가 그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마 들어가지 못했는데 포기했구나.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에 그렇게 오피셜 스토어가 있으면 확실히 좀 홍보가 많이 되겠다.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거기 이제 그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유니폼이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응원 복장을 한 그 약간 축구 유니폼 같은데 응원 무슨 복장을 색깔이었나요? 분홍색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확실히 그 그래요? 나고야 그랜퍼스 나고야 그랜퍼스는 주황색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올해 유니폼은 아니더라도 그전 유니폼인지 아니면 아예 뭐 다른 팀 유니폼인지는 서드킷이나 모르겠는데 그걸 입고 이렇게 막 응원 연습하러 하고 있는 그런 여고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색달랐어요. 나고야 그랜퍼스 한국 선수들도 꽤 많이 뛰었던 팀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수원에 있었던 오재석 선수도 아마 나고야 뛰었었고 뼈정우라고 유명했던 김정우 선수도 아마 뛰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가서 물어볼게요.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네. 같이 가서 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네요. 뭐 나고야 하면 나고야의 태양 성동열이긴 한데. 선동열은 못 봤고, 된장은 실컷 먹고 왔어요. 나고야가 된장이 유명해가지고. 그래요? 또 이제 일본어 되시니까. 그러네요. 조금 되죠. 되시니까. 또 좋은 여행 잘 다녀오신 것 같고. 화성전 끝나고 리그가 꽤 오랫동안 이제 휴식을 취하다 보니까 여행을 계획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뭐 저희 말고도 이준희네 가족도 보니까 여행 가셨고 병우님네도 가신다고 하셨었고 그 외에도 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때를 노렸나 봐. 축구 딱 끝나는 요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화성전 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튼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체력적으로도 이제 많이 소진을 계속 리그를 일정을 소화하느라 우리도 리그 일정을 소화하는 거잖아요. 선수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힘드셨을 텐데 각자 방법으로 잘 쉬고 또 그동안 못 하셨던 거 하시면서 7월 초 무덥고 습하고 폭우 쏟아지는 그 날씨 속에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성전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아산전 때 충격적인 패배로 인해 다소 화성 원정 티켓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했었는데 역시나 티켓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미 수원 팬들이 원정석을 꽉 채우며 마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무언의 압박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정길에 또 우리 귀중한 승점 3점을 가져왔고요. 지난 경기에서의 패배를 지울 수 있었던 중요한 모멘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경기 보신 소감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네, 뭐 먼저 극적인 역전골로 승리한 것은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왜 나머지 것들은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가 좀 의문이었고요. 경기를 보면서 제가 카톡에도 남겼지만 이 정도면 퇴업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랄까 선수들의 그런 승부욕이나 이기려고 하는 열망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였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 이
소감을 예상을 했어요. 저는 우리 경기 끝나고 핫톡을 보니까 팟캐스트 때 선수들이 또 건호수한테 많이 혼나겠구나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제 예상이 들어맞았던 것 같고요.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혹독한 평가를 내주셔서 조금 놀랄 정도인데 뭐 저는 이길 줄 알았어가지고 다들 너무 쫄아계신 게 아닌가. 왜 우리 선수들을 믿지 못하는가. 내 생각은 했는데 농담이고요.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였고 역시나 이 선제골을 허용하면서 좀 끌려가는 모양새였다. 그리고 전반전에는 확실히 우리가 공격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경기였는데 어쨌든 후반 들어 시도한 전술 변화나 선수 교체가 잘 먹혀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역전골을 넣고 신승을 거뒀습니다. 경기력이 어찌되든 일단은 휴식기를 앞두고 결과를 가져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경기였다라고 봤는데 위기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경기력 측면에서도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들을 몇 개는 발견할 수 있는 경기였고 그 덕에 어쨌든 승리를 가져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두 분의 소감평이 조금은 상이한, 좀 많이 상이한 채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불만이 계속 경기 내내 있었다가 경기 끝나고 어쨌든 2대1로 이기니까 그 앞선 모든 감정이 지워지더라고, 삭제. 네, 그냥 일단 이겨서 다행이다라는 그 안도감 때문에 앞에서의 불만과 그 경기력이 안 좋던 부분이 그냥 자체적으로 삭제가 됐던 그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성전을 앞두고 솔직히 우리 걱정된다. 또 차두리 감독도 좋은 평가를 저희가 공통적으로 했고요. 팀적으로도 되게 좋다. 우리가 못 이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걱정을 했었죠. 또 붙어보니까 화성이 잘하더라고요.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 전혀 우리를 상대로 비기고자 나온 게 아니라 이기고자 나온 팀 같았습니다. 이런 부분 상대지만 인상적이었죠. 네, 화성이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좀 주도하는 식의 경기를 펼칠 거라는 것을 잘 대비한 이 역습 전술을 잘 준비해 왔다라고 봤었거든요. 화성이 준비한 역습은 이제 측면에서 원투 정도로 전진을 하고 그것이 공격 진영까지 도달했을 경우에는 중앙으로 넘기면서 박스에 적극적으로 보내는 이런 형태로의 역습을 준비를 잘 해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측면으로 나가는 화성 선수들을 대비해서 풀백이 전진해주고 중앙 미드필더가 한 명 더 가담해주는 방식으로 어쨌든 막으려는 그 형태로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봤는데 그게 잘 먹혀서 화성을 잘 막아냈냐라고 하면 그건 또 좀 어려웠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석은 어느 정도 됐는데 그 분석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분석한 것보다 화성 선수들이 좀 더 에너지 레벨 높게 움직여주면서 측면을 더 잘 활용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두 개 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봤고 이런 역습들을 통해서 얻어낸 이제 코너킥에서 결국에는 끝내 선제골을 넣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좀 아쉬웠어요. 물론 화성이 잘 준비한 부분도 있지만 뭐랄까요. 요즘 들어 점점 이제 세트피스가 중요해지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세트피스로 인한 공격도 중요하지만 세트피스에 대한 수비도 중요한데 박스 안에 우리 선수들은 많은데 이 선수들의 목적성이 명확하지 않다? 위치를 지킬 선수는 위치를 지키고 맨마킹해야 될 선수는 맨마킹을 하면서 어쨌든 황태홍보다는 분명히 우리가 선수가 몇 명은 이상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수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공이 날아오는 거에 따라서 그냥 모두의 전열이 흐트러져 버리는 식으로 수비를 하다가 아쉬운 맨마킹으로 골을 먹히는 걸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좀 아니다. 도대체 우리가 세트피스를 얻어내는 것도 많이 얻어내지만 이제 수비도 해야 될 텐데 뭘 준비하는 것일까라는 약간 의구심까지 들 정도로 좀 허무하게 골을 먹히는 장면이 나와서 이 부분은 확실히 보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는 이제 화성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이름이 됐던 이제 김대환 선수죠. 우측 풀백에 이 선수와 플라나를 활용해서 우측에서 공격을 조립해 나가는 과정은 되게 좋았다라고 봤는데 결국 우측에서 슈팅이든 마무리 패스를 하는 역할을 플라나가 거의 대부분을 도맡았는데 이 플라나의 마무리 패스나 슈팅이 조금 아쉬우면서 그나마 우리에겐 다행이었고
화성에게는 좀 아쉬웠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조금 더 가다듬어진다면 화성이 또 다른 팀 상대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강한 모습 예, 부산을 상대로 좀 더 잘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화성의 모습을 또 봤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뭐 실점 장면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제가 다루도록 하고요. 네, 건호스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윤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화성은 본인들이 잘하는 수비를 먼저 탄탄하게 한 다음에 역습을 하는, 그리고 그 역습의 중심에는 역시나 플라나, 제갈재민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수원을 상대하는 대부분의 이제 약팀이라고 하죠. 수원보다 이 스쿼드가 낮다고 평가되는 팀들이 다 이런 식으로 경기를 하거든요. 5-3이나 5-4-1로 선수비를 하고 우리 선수들이 높은 진영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 상대편이죠. 상대편이 자기네 진영에서 볼을 끊어내면 굉장히 빠르게 역습을 하는 이제 그런 전술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뚫어내느냐 혹은 이 상대편의 역습을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 이런 게 이제 항상 매 경기마다 관건인데 이번 경기도 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이제 화성은 지금 현재 순위가 말해주듯이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전술을 구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화성이 아무리 뭐 올해 선수 보강을 잘했다 하더라도 이제 2년 차거든요. 그런데 2년 차에 2년 차에 이 정도의 성과를 낼 줄은 몰랐고 이 차두리 감독이 상대편 감독인 걸 떠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젊은 유망한 지도자가 탄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두리 감독에 대해서 좀 감탄하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극찬이네. 우리 시즌 시작하기 전에 순위표 예상한 거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얼마 전에 봤는데 화성이 다 하위권에 있더라고요. 차두리 매직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정도로 진짜 팀을 잘 만들 줄은 몰랐어요. 진짜. 네, 능력 있는 감독인 것 같고 그 점은 상대지만 칭찬해 줄 법했다. 저희 다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수원의 특히나 전반전 뭐랄까요, 그 파울리니의 고군분투는 눈에 띄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인상적인 부분을 제가 느끼지 못했거든요. 특히나 공격진의 이 박스 안에서의 존재감이 좀 별로지 않았나. 효율성도 많이 떨어져 보였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사실은 이날 선발로 뛴 선수들에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선발 라인업을 봤을 때 좀 약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뭐 헤이스 선수와 파울리뇨 선수의 조합도 그렇고 박현빈 선수의 오른쪽 측면 기용도 그렇고 뭐 왼쪽에 이준재 선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뭘 하려는 건지 좀 감이 잘 안 왔거든요. 실제로 이날 전반에 7개인가 8개의 슈팅 중에 골키퍼를 향한 슈팅이 단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뭐 위협적인 장면도 뭐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후반전의 승부를 보기 위한 선발 라인업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헤이스 선수와 파울리뇨 선수가 나오니까 측면에서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올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두 선수 모두 키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측면에서 볼을 잡더라도 안으로 치고 들어와야만 이제 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또 이제 헤이스나 파울리뇨 선수가 등지는 플레이가 또 되게 좋은 선수들이 아니잖아요. 공간을 이제 파고들거나 라스트 패스가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이렇게 선수들이 중앙으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수비를 중앙으로 좁힐 수가 있게 돼서 오히려 우리가 상대 수비를 좀 도와주는 식이 된 게 아닌가? 맞기 편했구나. 상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래서 이런 이 선발 라인업의 구성이나 이 공격 형태가 상대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공격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전 우리의 공격이 좀 많이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계속 들어보죠. 경기 중계에서 보여진 포메이션에서 이제 헤이스와 파울리니오 투톱으로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표기했더라고요. 네, 경기에서는 파울리니오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쳐지는 모습. 그랬던 것 그리고 같아요. 헤이스는 원톱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하지만
좌측으로 자주 벌려주는 형태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인지 박스에 들어가는 선수가 굉장히 적었고 부족해 보이는 결국 느낌이었죠. 요즘은 이제 박스 내에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월드컵에 네. 대해서 또 좀 궁금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2022 카타르 월드컵서부터 시작된 흐름인데 박스 내에서의 득점, 박스 내에서 슈팅으로 이어지는 득점이 공격 전술에서 굉장히 중요해졌다. 뭐 이런 지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 때는 넘버 나인 전통적인 클래식 공격수가 되게 좀 중용됐던 대회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평가를 받는데 그 흐름이 쭉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박스 내에서 어쨌든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지금의 공격 흐름인데 우리 선수들이 박스 내에 아예 들어가질 못하니까 저 공격이 자연스럽게 답답해지고 그래서 측면으로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어떻게든 열어는 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크로스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만들고 크로스가 실제로 올라올 수 있게도 되고요. 근데 박스 내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 결국에는 네, 그 전진을 해가면서 박스로 들고는 들어왔죠. 뭐 이상민 선수가 좋은 가로채기를 통해서 이제 전진했던 모습이나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서는 상대 선수가 무조건 많은 경우에 박스로 진입하게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슈팅할 수 있는 포지션이 절대 없고 크로스 같이 사이드에서 열어서 같이 뛰는 수비 쪽으로 같이 뛰어 올라오는 상황에서의 연결이 됐을 때 이제 좀 더 공격이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그때는 확실히 박스에 버텨주고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웠다. 찾아보니까 헤이즈는 박스에서 전반 내내 4번, 파울리뉴는 2번에 그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미드필더 선수들의 가담도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려면 결국에는 포워드 선수 3명이 박스 내에서 상대 수비를 1명 정도 이상은 끌어안고 있어줘야 다른 선수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 공격 선수들이 박스 내에 진입조차 못하니까 다른 어떤 공간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생각하면은 좀 더 보완해서 이거를 시도해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왜냐면 만약에 공격수 선수 영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류첸코 하나 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는 안 된다. 예. 결국에는 어떻게든 공격수 한두 명은 박스에 머무는 형태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고 거기서 단순 경합이 아닌 우리가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박스로 이제 뛰어들어가는 상황을 좀 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전반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류첸코밖에 지금 스트라이커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대안을 맞춰 보려고 이 뭐 헤이스, 뭐 파울리뉴 이 조합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김지현 선수가 선발로 기용될 때도 비슷한 흐름이긴 했어요. 김지현 선수도 등지고 버텨준 데 능한 선수가 아니니까 박스에서 밀려나면 우리 선수들이 박스 안에 없고 김지현 선수도 결국 사이드로 빠져서 받아주는 형태를 자꾸 선호하던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엔 지금의 전술 형태로 사이드를 이렇게 어쨌든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면 결국 중앙에 버텨주는 선수 한 명은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공격수 영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구단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어떤 유형의 선수 혹은 지금 뭐 K리그 내에서 혹은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수 워너비 선수가 있나요? 워너비 선수야 뭐 많죠. 네,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그냥 워너비 선수라고 하니까 일단 바로 말하면 제가 늘 말하는 못다. 근데 못다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번 시즌에 아마 계약을 해서 간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외국인 선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이제 부상으로 이번 시즌 많이 경기를 못 나왔는데 곧 복귀 예정이라고 하는 포항의 조르지 선수. 충북 청주 출신의 조르지. 네. 충북 청주를 혼자 이끌고 포항으로 떠나서 포항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조르지 선수나 혹은 이제 이번 7월쯤 돼가지고 그 매수에 콤파뇨가 복귀한다고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애매해질 만한 선수가 못다나 티아고인데 못다는 이번 시즌 아마 영입을 했으니까
바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면 음. 티아고가 좀 이제 입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생각하면 저는 티아고도 만약에 수원에 온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만한 선수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티아고는 연봉이 상당히 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지금 루머가 돌긴 하는데 이게 확정치 않으니까 저희가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예. 외국인 선수 한 명을 정리하겠다 이런 루머가 돌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얘기가 도는 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잠깐 이 녹음 시작 전에 말했던 단레이가 경남과 아마 계약이 이제 여름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 중앙 공격수가 좀 급한 우리한테는 아마 단레이도 한 번은 뭐 단기 계약으로라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카드가 될 수 있진 않을까. 만약에 큰 돈을 쓰지 않는다면 이 정도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시는 선수들 스타일을 보니까 그러니까 득점에 특화됐다라기보다도 이선을 좀 살려줄 수 있는 유형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달고 전진도 네. 가능하면서 상대 수비를 어쨌든 끌고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 이선의 공격진의, 그러니까 이선 공격진의 그 득점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인 것 같은데, 건너스님 혹시 픽한 선수가 좀 있어요? 저는 뭐 K리그 내에서 어떤 외국인 선수가 잘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 입지가 좁아진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건 별로 선호하지 않고요. 그냥 애초에 영입을 할 거면 복권을 한번 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 직구라고 하죠, 이거. 예. 네. 그리고 저는 뭐 이따가도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굳이 우리가 스트라이커에 목을 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왜냐하면 뭐 일류첸코 선수도 스트라이커를 볼 수 있고 헤이스 선수도 스트라이커를 볼 수 있고 또 공격형 미드필더인 선수를 또 가짜 9번으로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술적으로 이제 극복할 수 있다. 예, 누차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측면에서 크랙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와야 된다. 그래서 그 선수가 오면 자연스럽게 여러 선수들이 같이 살아날 수가 있어서 우리가 굳이 스트라이커 하나만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옛날에 조나탄. 뭐 조나탄이에요. 네, 조나탄 스트라이커잖아요. 원래 조나탄이 윙어였어요. 음. 윙어였다가 이제 득점력이 높으니까 아예 이제 스트라이커로 기용됐던 사례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자체 크랙이잖아요. 크랙인데 득점력도 있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면은 뭐 물론 홀란드나 레반도프스키 같은 이제 중앙 공격수가 득점을 이끌어가는 그런 팀도 많이 있지만 또 중앙 공격수보다는 측면 공격수가 또 팀 전체의 득점을 이끌어가거나 하는 팀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중앙 공격수에게만 이렇게 좀 그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이정효 감독님의 전술 자체도 중앙 공격수가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또 전술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측면을 완벽하게 살려줄 수 있는 선수가 있다면 다 같이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얼른 그 패신 선수의 복귀가 간절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렇게 조금 의견이 다르긴 했는데 뭐 전술적으로 극복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러한 유형의 선수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적 시장이 이제 뭐 갓 시작된 거니까요. 뭐 끝까지 지켜보면서 또 기대감을 안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을 좀 가지면서 이번 휴식기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기대감 한마디만 덧붙이면 어쨌든 저희가 시즌 초에 예상했던 대로 김준홍 선수가 완전유입을 또 했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은 또 축하할 만이고 우리가 또 즐거워해야 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고 제가 이건 그냥 이제 합리적인 예상으로 했던 말인데 시즌 말쯤에 이제 또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정호연 선수도 완전 영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예 그냥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호연 선수. 네, 뭐 그러니까 여러 다른 분들의 이제 의견이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정호연 선수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만한 이번 경기 아쉬운 수비는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 정도의 미드필더는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정호연 선수 완전 이적하면은 뭐 소규모 파티 한번 해야죠.
정호연단, 네. 빅버드의 정호연단 모아가지고 또 작은 파티 제가 또 네, 생각을 해봐야죠. 네, 하여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경기는 선제 실점 당하면서 우리가 이제 끌려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상대였지만 저는 이 화성의 선제 득점은 준비된 세트피스 전술이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잘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 선수들이 탁탁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솔직히 입을 벌렸어요. 너무 뭐라 해야지? 대단해 보여서. 네, 이 실점 장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네요. 네, 전반 42분에 우리 기준 오른쪽 측면에서 코너킥이 이제 시도가 됐는데요. 이제 플라나 선수의 크로스를 장민준 선수가 정호연 선수와의 몸싸움을 이겨내면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앞서서 강윤님께서 이제 우리의 세트피스 수비에 대한 그런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화성의 세트피스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된 건 맞지만 우리의 그런 수비 대응이 굉장히 저도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코너킥 장면을 좀 유심히 보면은 가까운 골대 쪽으로 화성 선수 한 2명이 뛰어가니까 거기에 여러 선수들이 같이 딸려 들어가게 되면서 뒤쪽에서 공간이 텅 비게 되거든요. 순간 놓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 장면을 굉장히 여러 번 돌려봤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대응을 굳이 이제 설명하자면 몇몇 선수들은 대인 방어,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지역 방어 형태로 서 있었어요. 그러면 지역 방어를 쓰는 건 좋지만 이게 일정 부분 공을 좀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였어야 되는데 거의 모든 선수들이 공을 따라가는 움직임보다는 자기의 마크맨이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 장민준 선수가 그냥 프리하게 혼자 정호연 선수랑 1대1로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골이 들어간 걸 보고 저도 좀 이게 왜 이렇게 어설프게 골이 들어가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 화성이 잘했다고 한다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수비 형태가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좀 실점의 형태가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아까 강유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왜 세트피스 목적 없는 수비가 문제였지 않았을까 싶고 이 장면에서 제가 그 이종성 선수 이제 지인이랑 막 얘기하다가 유심히 이종성 선수만 봤는데 어그로를 잘 끌더라고 그 세트피스에서. 옛날부터 어그로라는 것으로 또 유명하긴 했죠. 네, 잘 끌고 딱 새침대기처럼 쏙 빠져가지고 거기서 찰나에 딱 먹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거 저거 안 죽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아쉬운 실전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반전을 마무리했고요. 하프타임 때 반가운 얼굴 많이 만나고 얘기도 했는데 또 아산베커님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또 한따까리 하고 가셨습니다. 경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강유님께서 이제 일류첸코 후반에 들어오면 이길 거다. 믿어라. 영상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딱 맞아 떨어졌어요. 네. 일류첸코 선수가 들어가면서 그 공격에서의 존재감이 좀 전반전보다는 살아나지 않았나 싶거든요. 사이비 교주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데 오호 보고야 믿느냐 이 중생아. 보지 않고 믿어야지.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거늘. 제가 호통을 쳐줬어야 되는데 당신은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소심하게 일루첸코 들어오면 달라질 거예요 라고 말았는데 저는 약간 그런 기대는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사이드에서 만드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잘 만들었는데 방점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그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 공격 쪽에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 자체가 부족해서 아쉬운 모습이 더 큰 거였다고 봐서 일류첸코가 들어온다면 그래도 확실히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공이 더 많아질 거고 박스 안에서 슈팅 찬스를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준재 선수 대신 일류첸코 선수가 투입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방에서 버텨주면서 우리 선수의 박스 가담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전반에는 이제 돌파대도 올릴 데가 없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일류첸코가 의식적으로 파포스트 쪽, 먼 쪽 포스트 쪽으로 움직여주면서 니어 포스트 쪽의 공간을 어떻게든 만들고 거기를 우리 선수들이 파고드는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선제골도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죠. 요거는 어느 정도는 약속된 움직임인 거고 권호수님이 지난주 팟캐스트인가에서 지적하셨죠. 크로스를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올리면 목적성 있게
니어로 올릴 거면 니어로 누가 파고 들고, 뭐 파로 올릴 거면 파로, 이거를 정해놓고 거기다 올리는 연습을까지를 해서 정확도를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딱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류첸코는 계속 파포스트로 움직여주면 미드필더나 뭐 윙어 누군가가 니어 포스트 쪽으로 계속 가담해주면서 길게 넘어오면 일류첸코가, 짧게 들어오면 가담한 선수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했고, 그게 결국에는 어쨌든 통했다라고 봐서, 일루첸코 선수의 어쨌든 나이를 생각하면은 지속적으로 풀타임을 뛰기는 어렵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작년에도 생각해 보면은 봄에 굉장히 좋았다가 여름에 체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퇴장 이슈가 좀 생겼고, 그래서 이제 가을에 좀 더 부진하게 된 부분도 있다고 봐서 아마 이 여름을 이제 넘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반이나 후반에만 어쨌든 기용되는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렇다면은 이런 방식을 가졌을 때 이제 일루션가 없을 때를 이제 우리가 대비하는 게 확실히 중요하겠다. 있을 때는 확실한 어쨌든 루트가 생기고 있으니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뭐 하프타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때 뭐 아산베코님 뿐만 아니라 이제 우종이도 와서 인사하고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전반전이 뭐 워낙 안 좋았으니까 네. 아니 다들 되게 네거티브한 마인드들이, 그러니까 안 돼, 못 이겨 막 이런 소리 나오고. 뭐 현실적으로 안 돼. 아니 무슨 울트라스들이 이래. 네. 예? 뭐 그 울트라스라는 영상에도 나왔지만 현상님은 또 잊지 못하고 자꾸 밀밀거리고. 예. 그래도 그 응원은 제일 열심히 해. 자기 응원 안 네. 하는데 아유 네. 이제는 아니라고. 제가 봤는데 제일 열심히 해. 하여튼 믿음들이 부족해요. 예, 각성하세요. 듣고 계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 뭐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우리 팀을 믿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믿어줘야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더 정신무장하고, 그러니까 이 수원 탓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막판 역전골로 겨우겨우 이기는 이 정신 나가는 경기를 몇 경기를 지금 치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유약해지는 게 있어요. 분명히 수원 탓도 있는데, 그럴수록 멜라토닌 먹고 밤에 푹 주무시고 비타민 C, D 꼭꼭 챙겨 먹으면서 몸 건강 챙겨서 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니까, 건강한 몸 만들면 건강한 정신으로 이 정신 나가는 경기들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무장들 다 하고 왔으면, 정신 나간 경기라 정신무장을 잘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울트라스 힘내시고요. 그만 부정적이 되시고 제일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또 같이 열심히 믿음으로써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강영묵 선수 골이 나와서 이거 역전까지도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영묵 선수의 그 스탯이 벌써 쌓이고 있어요. 특히나 제대하고 나서 비교해 보면 좀 달라져 보인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은 강현묵 선수가 현재까지 3골 2도움을 기록하면서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작년에는 영향력이 크지도 않았고 출전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3라운드와 5, 6라운드를 제외하면 뭐 교체든 선발이든 매 경기 출전을 하고 있고요. 이 작년과 역할도 달라졌지만 확실히 좀 존재감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번 골 장면도 보면 이제 강윤님께서 잘 설명해 줬듯이 이제 일류첸코 선수가 먼저 포스트로 가면서 앞쪽에 공간을 만들어 줬고, 그 공간을 강현묵 선수가 침투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마크맨인 보이노비치를 잘 떨궈내면서 침착하게 헤딩 슈팅을 했고, 또 맞고 나온 거를 또 끝까지 밀어 넣으면서 골을 만들어냈는데요. 이 강현묵 선수가 작년에는 뭔가 좀 급해 보이고 침착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시즌에는 특히나 이 골문 앞에서의 침착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골들도 다 순도 높아요. 네, 그 1라운드 이랜드전도 잘 잡아놓고 침착하게 때린 게 들어갔고, 부산전에서도 고정현 선수의 헤딩을 침착하게 바로 앞에서 또 밀어넣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그래서 확실히 좀 침착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가 더 된다. 하지만 강현묵이라는 이름값에 비해서는 아직 멀었다. 더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확실히 작년에는 좀 급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그런 조급한 모습이 나왔던 거 아닌가 싶고, 올해는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았나 싶을 정도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현목 선수 팬으로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 제대하고 나서 복귀했던 시즌에 그 복귀골이 계속 안 터져가지고 맞아요. 저도 굉장히 좀 조급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확실히 올해는 좀 달라진 강현묵 선수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활약상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뭐 강현묵 선수 동점골 이후에 물론 우리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VAR 골 취소로 극적으로 다시 되살아났었는데요. 조마조마했어요 진짜. 이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다행이었고요. 그리고 경기 막판, 그것도 약간 잘해서 운이 따랐다고도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운이 따른 장면 아니었나 싶은데, 약간 우당탕하는 장면에서 극적으로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네, 솔직히 뭐 운이 따랐다고 하면 다른 골이 맞고요. 근데 이제 지미스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 운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준비된 자에게만 나타나기 때문에 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런 운이 따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경기가 끝나기 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상대 앞에 볼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이제 이 볼 걷어내면 휘슬을 울리고 끝난다라고 아마 모두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볼이 우리 선수 맞고 다시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일류첸코 선수가 적절하게 끝까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옵사이드 라인을 잘 유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이렇게 극적으로 골로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골 장면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후반 추가 시간 97분이었죠. 우리 공격 방향 좌측, 화상 수비 방향에서는 우측에서 얻어낸 코너킥을 김도현 선수가 시도했지만 좀 짧았어요. 그래서 화상 수비에 걸린 거를 재빠르게 김도현 선수가 달려와서 요거를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했다고 보면 잘한 게, 잡지 않고 어쨌든 바로 시도를 했고, 근데 그 바로 시도한 것도 좀 짧았어요. 그래서 하는데 상대 수비가 걷어낸 거를 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송준이 헤딩으로 커트했다. 송준 선수였어요 그거? 네. 어시스트 1 기록했어요. 그 어시스트 되죠 그것도? 되죠. 되나? 제가 그 장면을 먼저 다른 게 생각했는데, 제가 슬램덩크라는 만화책을 좋아하는데, 그 슬램덩크 마지막 그 경기인 산왕전에서 정우성 선수가 블로킹을 해요. 근데 그게 강백호의 얼굴에 맞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거. 네, 송태섭과 강백호가 갑자기 성공했다, 안면슛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흔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뭐 송준 선수가 머리를 전 잘 댔다 생각하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건 이 기본기예요. 기본기인데 어떤 기본기냐, 공격 선수들이 박스에 가담했다가 코너킥이나 이런 프리킥 찬스에 가담했다가 공이 걷어나면 상대 마지막 선수 라인을 보면서 같이 올라와주는 거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 짧은 순간에도 일류첸코하고 강현묵 선수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또 김도현 선수가 제 차로 크로스 올릴 때도 들어갔다가 수비가 걷어내는 것 같으니까 다시 나오는 액션을 취해줘요. 그러면서 옵사이드가 기가 막히게 안 걸렸거든요. 맞아요. 그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무조건 옵사이드인데, 그리고 둘 다 안 나왔으면 둘 중에 하나가, 강현묵도 결국 어쨌든 공쪽으로 움직이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판단에 따라서는 옵사이드로 여겨질 수도 있었는데, 두 선수 모두가 경기 장면을 확실히 보시면 상대 수비 선수는 박스 안에 작은 박스 하나 더 있잖아요. 거기에 확실히 발이 하나 걸쳐 있는데 두 선수 모두 그 박스 바깥으로 나가 있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게 업사이드가 아닌 상태로 또 행운의 굴절골이 들어왔고, 일류첸코 또 끝까지 침착하게 마무리를 해내서 운도 분명히 따랐지만 그 운 내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실력적으로 노력적으로 만들어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은 골이었고, 우리 시즌 초반에 일류첸코 선수가 골이 안 터져서 지금 힘들어했었는데 극적인 골로 또 모두가 행복해졌지 않습니까? 이 기분과 기세를 또 이어나가서 계속 좀 몰아쳐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또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막판에는 무조건 올리고 때리고 해야 돼요. 때려야 돼. 허정무처럼 슛! 연기훈 감독이 때리라고! 슛!
슛! 슛! 이거? 저는 마지막에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좀 했던 것 같아갖고 저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좀 좋아해가지고 너무나 극적이고 좋았던 것 같고요. 경기는 이렇게 이제 2대1로 극적으로 승리를 했고, 와, 그 끝나고 나서 분위기가,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뭐, 수봉 제대로 맞은 듯한, 일류첸코도 또 그랬잖아요. 골 세레머니도 그랬고, 끝나고 이제 나사나서 불러주는데 이제 일류첸코 막 신나서 그러고 있고, 뭐 거의 카니발급이었죠? 그렇죠. 이 극적인 역전골을 얻은 승리라서 일단 모두가 정말 흥분한 상태였고, 그래서 응원가 계속 이어지다가 선수단이 이제 인사 오기를 기다리고 숨죽여 있다가 선수들이 다가오자마자 이제 우산을 펼쳐보면서 우리가 청백적인 챔피언 그러면서 이제 퍼포먼스 했잖아요. 제가 봤던 원정 서포팅 중에서는 역대급 퍼포먼스가 아닐까 그런 것 싶을 같아요. 정도로 저도. 아주 대단한 모습이고 되게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좀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팬들을 보면서 어찌 게으를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팬들의 퍼포먼스가 좀 멋있었다. 되게 멋있었고 또 이제 끝나고 퇴장하는 길에서까지 누가 하나 응원가 부르기 시작하면은 다 같이 돌림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불을 질러 놓으면 불이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하면서 유사 카니발이었다. 비공식 카니발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즐거웠고 아까는 정신 나가는 경기 싫다고는 했지만 똥줄이 타도 좋으니 어떻게든 또 승리만 거둬준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 순간에 들더라고요. 확실히 그 제가 TV로 보면은 이제 원정석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매번 이제 수원 팬들이 응원하러 왔다 하면서 이렇게 비춰주는데 화성의 경기장이 뭐 되게 이렇게 1, 2층으로 잘 나눠져 있고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뭔가 TV로 보는데도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중계로도 진짜 역대급이다. 이번 그 원정석 비춰지는 그 화면만 봐도. 예,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같은 팬 입장에서도 되게 멋있게 느껴졌고, 이제 골 들어갔을 때 그 세레모니 하고 막 팬들이 막 와 하는 이제 그걸 보면서 왜 난 또 못 가고 여기에 있을까. 이런 또 아쉬움도 좀 남았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역대급 경기였어서 뭐 다 같이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싶고. 그날 뭐 강유님 기억하시겠지만 제 이제 회사 후배가 처음 왔어요. 영상에도 나오시죠? 축구 자체는 좋아하는 팬인데 이제 수원 경기를 처음 왔어요. 보면서 자기가 느낀 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보더니 자기가 봤을 때는 수원이라는 팀이 이 팬덤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다. 요 한마디가 느껴지더라고. 맞는 말이네요. 경기를 느껴지더라고요. 전반 후반 중반까지 보시고 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선수단의 플레이에 비해서 과분한 팬들이다. 근데 뭐 맞는 말이어서. 근데 또 끝나고 거의 수봉 차갖고 가셨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것보다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우리 영상 이제 쭉 지켜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지미스님 회사 후배 중 하나인 목승원 군은 2년 반 넘게 만에 드디어 3년 반 만에 천안전 승리를 보면서 첫 승을 얻어냈는데 이분은 첫 경기 오자마자 딸깍하고 첫 승을 보고 간다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첫 승도 그 도파민 터지는 그런 경기를 봤으니 참 인생이란 게 묘하고 운이란 게 참 안 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회사 가서 그 얘기 했더니까 막 억울해 하더라고. 자기 갔을 때만 다음에 또 다 같이 한번 경기장 와서 누가 더 운빨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기 재밌게 봤고요. 화성 원정을 끝으로 월드컵 브레이크 기간 전까지 모든 리그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추운 날씨 속에서 같이 개막전도 보고 충격적이다. 달라진 수원을 직접 목격하면서 기대감도 더욱 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개막전부터 이번 화성전까지 물론 1로빈이 다 돌진 않아서 상반기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타이밍상 상반기 결산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경기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좀 한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감상이라 해야 될까요? 소회랄까요?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이번 시즌 첫 경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 기대감이 100점이었다면 지금은 한 50점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 많이 어.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시즌이 진행되면서 뭐 저는 당연히 경기력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상대의 경기력이 좋아지면서 우리의 경기력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경기력이 떨어진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 뭐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팀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좀 시행착오는 계속해서 겪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천만 다행이게도 이제 월드컵 휴식기에 접어들면서 좀 팀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정말 잘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팀들이 이 월드컵 휴식기를 잘 보낼 거기 때문에 이 휴식기가 끝나는 이제 다가오는 7월과 8월을 정말 잘 보내야 되겠다. 이 시기가 아마 최종 순위를 가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라고 생각해서 7월의 경기, 8월의 경기를 정말 잘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래서 21 시즌인가 아마 여름에 한 달 정도 이제 브레이크 기간을 가졌었어요. 그때도. 근데 뭐 축구 메이저 대회 때문이었나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달 정도 쉬면서, 근데 그때 이제 박건하 감독님 오시면서 우리 정상빈 선수 필두로 해가지고 되게 잘 나갔거든요, 팀이. 막 매던승하고 아마 최종 2위까지 올라갔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길게 쉬니까 오히려 그 긴 휴식기 이후로 팀이 굉장히 하락세가 빠르게 왔거든요. 재개된 다음에. 그래서 저는 그 휴식기가 지금도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휴식기가 없고 그냥 바로 기세를 이어갔더라면 성적이 다르지 않았을까 생각 드는데, 이번 시즌에 이 기나긴 휴식기는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건어스님이 잘 지적하셨다시피 어거지로 한 경기 한 경기 되게 가까스로 이기고 오는 경기들이 많아서 지금 이거 뭔가 좀 정리하고 추스르고 재정비할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독이 될지 아니면 소중한 골든타임이 될지 정말 우리가 잘 써야 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좀 같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강윤님 계속해서 한번 이어서 가주시죠.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한 줄로 요약하면 우여곡절은 있지만 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관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네네. 예. 그리고 그 방향성이 아직까지는 옳은 방향이다. 라고까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아쉬운 거죠. 나아가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변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이 전술적으로 완성도가 늦어지는 건지 상대가 더 빨리 만들어지는 건지는 저희가 아직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들에 비해서 우리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뭐랄까 선수들에게서 이건 이제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 간절함 아니면은 뭐 해내겠다는 어떤 의지 이런 게 플레이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후자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얘기를 하자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전에 오형규 선수 있고 전세진 선수 있을 때 넘어지면서 머리 들이대서 막으려고 사력을 했던 거. 다한 수비 장면. 예. 대구전 때 그런 걸레 수비로 또 제가 정말 이 걸레 수비란 말은 영국의 이제 사생활적으로는 안 좋았지만 커리어적으로는 훌륭했던 수비수로 존 테리 선수로 인해서 나온 말이긴 한데 원조 걸레 수비라고 하면 전 최성룡을 떠올리거든요. 우리의. 정말 그냥 몸 내던져서 막아내는. 근데 그런 정도의 스피릿은 결국 아직까지는 선수들에게 보이지 않는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쥐가 났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뛰려다 또 지나고 막 이런 선수들 봤잖아요. 네, 그 정도 느낌까지 아직 우리가 안 준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전에 지미스님이 했던 말로 아는데 경기 끝나고 그냥 기뻐하고 슬퍼하고 겨를도 없이 그냥 드럼 놓는 선수가 없었다.
그러는 거를 옛날엔 봤는데 최근에는 그런 선수를 못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23시즌인가 그때. 그러니까 네, 그런 느낌을 좀 못 받아요. 근데 사력을 다한 느낌이 없다. 이거. 네, 이게 좀 못 받긴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그가 기니까 뭐 전체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한 경기 한 경기잖아요. 중요하죠. 그러면 또 리그 일정도 쏟아부을 짧으니까. 필요가 있는데 너무 다음 주를 너무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좀 들 정도의 어떤 느낌을 좀 받아서 그런 거는 아쉽다. 일단은 다 쏟아내고 최대한 회복하고 또 다 쏟아내고 회복하고 그러다가 회복이 덜 되면 동료가 한 명이 대신 더 떼줄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쉬는 거고 뭐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감상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맞다 틀리다라고 하긴 좀 어렵고 좀 더 제 기준에서는 좀 더 객관적인 분석으로는 전술적인 완성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어떤 컨셉적인 게 분명히 보여요. 좀 최대한 높은 라인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요즘 현대 축구의 흐름인 전방 압박 그리고 빠른 탈취와 함께 재역습, 이 뭐 개겐 프레싱이라는 개념으로 완성됐던 것을 현대 축구에 맞게 좀 더 개량이 돼가고 있죠. 쓰려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 만들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건호선이 지난주인가 말했는데 우리가 초반에는 포백으로 컴팩트하게 잘 막아내다가 어느 순간 쓰리백으로 변형이 되고 쓰리백이 좀 어려우니까 변형 쓰리백, 풀백을 미드필더를 사용하면서 변형 쓰리백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방식을 바꾸고 있다라는 게 보이는데 그 컨셉에 맞는 어떤 방식이 분명히 있을 거면 그 방식 하나를 좀 더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월드컵 얘기를 조금 뒤에 할 거니까 월드컵에서 얘기를 뭐 할 수도 있겠는데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최신의 트렌드를 받아들이는 자세는 이번 월드컵을 봐도 그런 류의 축구들을 강팀들이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은 어떤 디테일을 가질 것인가 그리고 현실상으로 그 강팀들이 할 수 있는 다채로운 방식의 공격은 우리가 어려워요. 그죠? 그럼 우리만의 뾰족한 거 하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제일 치명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수가 됐던 펀치라인은 없다. 아직. 네, 선수가 됐던 공격 방식이 됐던 가장 뾰족한 게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K리그 팀들 보면 잘 나가는 팀들 보면은 선수 하나가 분명히 뾰족하단 거나 그래서 그 선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술이 맞춰진다거나 아니면 전술적으로 가장 잘하는 방식 하나를 계속적으로 한다거나 뭐 화성만 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드에서 원투로 치고 나가서 박스로 넣는 거 요거 원패턴이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갈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지금 여러 패턴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닌 게 어쨌든 전반기 동안 드러났으니까 만약에 후반기를 준비한다면 확실한 원 패턴 하나는 일단 만들어 놓고 나서 다양성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까지는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분석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고한 뭐 어떻게 보면은 시그니처, 뭐 트레이드마크, 플랜 A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뭐 도드라지게 그런 건 아직 느낌은 없어서 뭐 그런 평가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이정효 감독님 선임 소식 들으면서 거의 진짜 굉장히 들떴잖아요. 뭐 이제 해결됐다라는 의미로 좀 어떠세요? 그 기대감을 지금 잘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보시는지 뭐 감독님에 대한 뭐 감히 저희의 평가가 될 수 있겠죠? 중간 평가가. 예. 분야를 좀 나눠야 되는데요. 뭐 경기력, 뭐 경기 운영이란 거로 평가를 하자면 기대감이 전혀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이정효라는 이름값을 기대했던 거에 비하면 사단도 같이 왔으니까. 네. 예. 근데 어쨌든 이정효라는 감독 개인 혹은 캐릭터를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말 아니면 경기 끝나고 선수들한테 요구하는 어떤 행동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시즌 전에 좀 감동했던 엠블럼 밟지 말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상대 선수단까지 응원단까지 가까이 가서 인사하면서 인사드리고 하는 모습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리그 문화를 좀 바꾸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팀들도 점점 가까이 와서 인사하고 우리도 상대가 좀 더러운 게 경기를 했으면 야유가 나오곤 했지만 최대한 상대한테 좀 박수 쳐주려고 우리 팬들도 바뀌고 있고 이런 것에서
감독 개인의 캐릭터나 그 캐릭터성이 이용돼서 팀 문화를 바꾸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또 저는 어느 정도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고 있고요.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분야는 나누지만 결국에는 이정효 감독을 그 모셔온 이유는 가장 결국에는 이제 결과를 내는 거니까 그 결과를 성적이죠. 낸다는 점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2위라고 해도 정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뭐 더 압도적으로 잘하는 너무 잘해서 경우 예.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 2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지만 부산도 약한 고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승리를 많이 쌓고 있지만 네. 근데 부산이 그 정도 스코어도 그 정도 결과를 낸다면 우리도 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판단은 많은 팬들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슷하실 그런 것 기준으로 같아요. 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분명히 좀 결과론적으로는 성적적으로는 또 아쉽다라고 해서 전체적인 거를 그런 거를 했을 때는 그 기대만큼은 아직은 전혀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바꿔 나가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보이니까 이번 휴식기를 잘 활용하고 후반기에 반등을 해낸다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던 그 이정효 감독과 이정효 감독이 구현하는 축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아직은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건너스님 의견 궁금한데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뭐 저는 초반에는 역시나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중립으로 살짝 좀 뒤로 빠져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이유는 전술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선발 라인업도 그렇고 너무 자주 바뀌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뭐 물론 부상이나 상대의 전술에 따라서 뭐 자잘한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큰 틀은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제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이 큰 틀이 좀 계속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것도 그런 것 들어서 같네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이정효 감독님이니까 뭐 하는 게 다 맞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뒤로 나와서 좀 냉정하게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도 두 분 다 믿으시죠? 뭐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는 네, 충분히 네.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초반에 그런 믿음이 좀 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예. 그런 반응을 하시면 꼭 잘하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영내발이시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이정효 감독님 하반기 떡상하는 일만 남았다, 뭐 이렇게 감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한번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당연히 이정효 감독 좋아하고 지지하고 하는 건 변함이 없지만, 냉정하게 지금까지 결과를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래도 어떤 부분이 작년과 비교해서 지금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혹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 점은, 부족한데? 뭐 작년에 비해서 더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현재 팀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좀 진단하고 또 바로바로 개선이 되고 있다고 이제 하는 점인데요. 물론 이 개선이 효과가 있냐 하면 그건 아니지만 뭐 작년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뭐 특정 선수에게 의존을 하는 전술을 쓴다든지 뭐 이제 뻔한 전술을 쓴다든지 상대방한테 파괴됐는데도 계속 똑같은 전술을 쓴다든지 아니면 목적 없는 압박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수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개선되고 있지 않는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매번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부족한 점이라면은 이게 부족한 점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한 게 현재 이제 주전 선수들이 대거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뭐 불운한 부분이군요. 패신 선수도 그렇고 브루노 실바 선수도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장기로 따지면 한 포 정도는 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주전조와 비주전조의 실력 차이가 좀 심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갭을 좀 빨리 메꿔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이게 부족한 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수원만 오면은 이렇게 부상이 그러니까요. 패신이 제 기억으로는 부산에 있는 동안 2시즌 동안 건강했던 걸로. 예, 한 시즌에 20경기 이상씩 꼭꼭 뛰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예, 오자마자 부상당하고 부상당해서는 일어나질 못하니까 이게 뭔가 저도 싶을 정도 좀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부상당하는 거 보니까. 참 어쩔 수 없긴 한데 참 아쉬운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강희님 긍정적인 부분과 또 아쉬운 부분 또 계속 해주시죠. 일단 저도 긍정적인 부분은 건호스님 말대로 반복되는 문제를 보여주진 않는다. 라는 비슷하네요. 건데 예. 요게 다시 부정적으로 보면은 피드백은 빠른데 이것도 이제 비슷한데 피드백을 계속하면서 자꾸 뭐랄까 중심을 갖고 피드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하나 바꾸고 하다 보니까 맨 팀이 처음에 전체적으로, 예. 에이서 1라운드에 있던 팀하고 지금의 팀하고 아까 말한 대로 컨셉적으로는 그 컨셉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방식이 너무 확 바뀌어버린 느낌? 좋은 방식은 두고 거기서의 피드백을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측면이 안 된다고 측면에 선수를 더 투입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 투입하면서 그럼 다른 데서 생기는 공백에 대해서는 좀 대처가 소홀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생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피드백이 되는데 그 피드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른 구멍에 대해서는 또 그럼 다음 경기에 거기 피드백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생기는 문제를 계속 막고 있는데 급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다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딱 정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다행히 이번 휴식기가 굉장히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이제 비슷한 게 결국에는 지금 부상도 있고 선수 자원이 그러면서 부족해지는 것 때문에 감독이 가용 가능한 전술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써보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패신과 헤이스가 좌우에 위치한 상태로 일류셴코를 쓴다면 훨씬 더 위력적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경기는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아직은 좀 기대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분명히 지점들이 있다. 선수들도 돌아오고, 혹은,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를 빨리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솔루션 자체는 잘 내는 스타일이니까 지금 멈춰 있는 동안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요거를 진단해서 재정비를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다시 1라운드라 생각하고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밟아 나갔을 때 또 다시 더 좋은 팀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부분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특이하게도. 자, 그럼 정리할 겸 지금까지 수원 축구에 대해서 개막전부터 화성전까지를 이제 상반기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상반기에 평점 10점 만점 중에서 10점 만점 기준으로 수원이란 팀, 수원 삼성 블루윙즈 몇 점 정도 주실 건지 그 이유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까지 가장 최우수 선수를 어떤 선수로 뽑아주실 건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0점 만점 기준으로 한다면 좀 냉정하게 6점? 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네, 예상보다. 이런 식의 6점인 거예요. 가능성이 더 있는데 못하고 있어서 6점이다. 저는 이 스쿼드로 유정현 감독은 최소 9점까지로 낼 수 있는 감독인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6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서 또 6점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이 감독과 이 선수단으로 이 정도 수준을 했으면 이건 6점 줘야 되는 게 맞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6점인 거고요. 그리고 최우수 선수로 뽑자면 제가 이제 지금 스쿼드에서 제일 활약한다, 제일 마음에 든다라고 한 선수는 다른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번 시즌까지 들어서 15라운드 뛰면서 가장 최우수다. 변함없이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일 많이 뛰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 선수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그렇죠. 고승범? 이건희입니다. 이건희? 네. 가장 어쨌든 일률적인 퍼포먼스, 그러니까 꾸준한 퍼포먼스, 가장 많은 플레이 타임 등을 계속 지켜준. 그러니까 뭐 차출이나
부상이 아닌 이상 부상도 아닌 없었잖아요. 이상은 거의. 계속 거의 부상도 나왔죠. 없었고 지금 차출로만 이제 자리를 비우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 생각할 경우는 이건희가 가장 꾸준하게 지금 제일 많이 뛰어주고 있어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건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팀에 확실히 보탬이 되는 선수로 이건희 선수 뽑아 주셨고요. 평점 6점 랭크해 주셨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저도 동일하게 6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똑같네요. 강윤님이랑 이유는 좀 달라요. 저의 6점은 현재 성적이나 경기력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거는 6점밖에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못해서 6점이다. 네, 진짜 못해서 6점이에요. 이 정도 스쿼드를 가지고 이 정도밖에 못하면 사실은 뭐 더 아래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렇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경쟁팀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이랜드나 대구 FC가 스스로 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2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런 아니었다면 부분이 좀 있죠. 그렇죠.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 2위 자리도 위태위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좀 경각심을 가질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14라운드 이제 15라운드까지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최고 선수를 뽑자면 저는 고승범 선수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홍정호 선수를 제외하고 그나마 대가리 받고 뛰는 선수가 고승범 선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승범 선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고승범 6점은 동일하게 6점이고 고승범 선수를 뽑아 주셨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리그 초반에 5연승을 하고 나니까 그나마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2위. 우리가 시즌 초에 성적 안 좋으면 진짜 어려울 거라고 했잖아요. 다행히 그때 좀 바짝 내줬어갖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2위를 유지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2위라는 그 순위에 만족하면 안 되는 게 지금 평점을 각각 6점 주셨잖아요. 뭐 9점 할 수 있는데 6점이잖아요. 그러니까 9점으로서 우리가 2위에 있는 것과 6점의 퍼포먼스밖에 못 내고 2위에 있는 것은 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향후에 그 추후에 일정까지 고려를 하면. 그래서 9점 또 10점에 다가설 수 있도록 이번 휴식 기간에는 정말 머리 받고서 훈련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또 이 아쉬운 부분 보시면서 또 팬분들 또 서포터 여러분들도 많이 좀 가슴 아프고 힘드셨겠지만 좀 잘 휴식기 잘 준비해서 하반기에는 반드시 좀 다 같이 웃으면서 리그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성전 끝나면서 이제 각 팀 전지훈련 이야기도 나오는 와중에 우리 팀은 전지훈련을 딱히 안 가고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또 월드컵 기간이기 때문에 뭐 월드컵 보면서 트렌드를 분석할 거냐고 이렇게 질문이 기자들이 하니까 뭐 차두리 감독도 그렇고 이정효 감독님도 그렇고 이제 딱히 챙겨볼 의향은 없다. 우리 팀 하기도 바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차두리 감독은 또 월드컵 기술 분석 그룹에 있었거든요. 지난 카타르 대회 때. 저는 이 부분이 다소 흥미로웠던 게 뭐 월드컵이나 뭐 유로 대회 같은 이런 굵직한 메이저 축구 대회에서는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좀 이렇게 보였거든요. 이 감독님들의 그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나 유로 대회는 축구 시장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룰도 적용하고 이번 월드컵에도 그 룰이 좀 변경되더라고요. 뭐 시간 끄는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또 기술력도 오프사이드도 좀 변경되고요. 기술도 생겨나고 뭐 방송 기술이나 이런 것도 생겨나고 특히 이제 전술적 트렌드의 전시회장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감상평입니다만 2002 월드컵 때는 뭐 활동량과 강한 압박이 주요 트렌드였고 그러면서 제3지대 축구 국가들이 더 각광받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저는 슈퍼 미드필더의 시대가 생겼다고 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2006년부터 해서 미드필더가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패스도 잘하고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활약했던 시대였다고 봤고 또 그러면서 바르샤 스타일의 뭐 티키타카, 점유하는 축구 그러면서 스페인 우승, 독일 우승 이렇게 이어졌다고 봤거든요. 그 와중에 또 감사하게도 메시와 호날두의 전성기 시대를 우리가 또 월드컵에서 봤고요. 이제 10년대 후반대에 들어서는 물론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축구 메이저 대회에서의 그런 특출난 전술 트렌드가 뭐 유행처럼 탄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워낙 클럽
축구의 규모나 위상이 커져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즘의 트렌드는 아무래도 빠른 트랜지션, 전환 속도가 중요시 되는 것 같은데, 이미 이거는 웬만한 빅클럽들이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는 월드컵 같은 무대에서 혁명적인 전술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클럽 축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점점 클럽 축구에 이 중심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정답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 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또 있으실지를 한번 들어보면서 약간 저희 수원축구 외적이지만 좀 재미삼아 이야기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최근 들어서 월드컵을 안 본 지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현재 뭐 2014년부터 월드컵의 그런 뭐 각 팀이 쓰는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월드컵 스타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슈퍼스타.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2014년 그 콜롬비아의 하메스 로드리게스 선수가 이제 월드컵 스타로 떠올랐는데 그 이후에는 뭔가 월드컵 스타라고 하는, 그리고 월드컵을 통해서 빅클럽으로 이적을 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스카우팅 시스템이 고도화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월드컵이란 무대 이전에 잘하는 선수들은 그쵸. 이미 빅클럽으로 다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월드컵에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선수들을 발견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월드컵 팀이라는 게, 국가대표 팀이라는 게 뭐 소집 기간이나 뭐 전술 훈련하는 이런 시간도 짧다 보니까 이 큰 틀에서의 그런 전술이 있지 정말 세부적으로 시즌을 운영하는 그런 식의 운영은 사실은 좀 그렇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바르샤의 티키타카, 뭐 스페인의 티키타카도 결국에는 그 시절의 스페인의 선수들이 다 바르셀로나 아니면 레알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 선수들한테 친근한 전술을 그냥 국가대표팀이 차용해서 쓴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제는 뭐 당연히 월드컵이 되게 큰 무대고 하는 건 맞지만 클럽 축구가 더 트렌디한 게 아닌가? 뭐 좋은 감독, 유망한 감독, 도전적인 그런 전술을 쓰는 감독들도 확실히 클럽 팀에 많고,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 국가대표 팀이라는 거는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의 인기도 예전만 못하고 점점 식어가는 게 느껴져요. 클럽 팀의 그런 위상이나 그런 인기들이 좀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요 질문을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주 이전의 월드컵, 그러니까 뭐 80년대 이럴 때 월드컵은 그 월드컵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어떤 전술적인 형태가 있었다라고 있었죠. 그래서 그 형태가 보통 우승하는 팀이 그런 걸 보여주고 그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는 또 유행이 그런 되고. 모습을 좀 보여줬고, 저는 그게 이제 2006년까지는 10년 정도까지는 이어졌다고 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클럽 축구에서의 전술적인 트렌드가 혼용되면서 저도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전술 트렌드의 완성을 보여주는 장이다라고 좀 요즘은 느껴져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해보면서 이제 월드컵들을 좀 반출해봤는데, 우리 방송을 듣는 이제 청취자분들의 연령층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도 모두가 기억할 만한 대회부터 얘기하자면 일단 2002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2002년 대회는 뭐 지미스님이 잘 얘기했지만 그런 뭐 활동량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핵심은 윙백이라는 개념이 완성된 대회였다.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3-5-2 전술 쓰면서 좌우 윙백이었던 그 송중국과 이영표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측면 수비수 개념이었던 풀백이 공격적으로 활용 가능한 윙백이라는 전술로 이제 바뀝니다. 요거를 가장 잘했던 게 결국엔 우승팀 브라질. 우승팀 브라질에는 오른쪽 풀백, 뭐 윙백 하면 그냥 역대 최고로 뽑힐 만한 선수가 있죠. 카푸. 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또 왼쪽 풀백에서도 무조건 5손가락 안에는 들만한 선수 호베르토 카를로스가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거기서 이제 뭐 루시우와
누구죠? 가브리엘이나 하여튼 그 세 명의 철의 3백이 있고 양쪽에 이 윙백이 있으면서 앞 전방에는 3R 호나우딩요, 그쵸, 네. 히바우드, 호나우두를 앞세워서 이제 우승했는데 어쨌든 이 윙백 개념을 만들었던 대회라고 생각하는 그 평가받는 게 2002년 대회였고요. 그 다음 대회였던 2006년 대회는 찾아보니까 판타지스타들의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식으로 불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 진짜. 예. 예. 마지막 지네딘 지단, 로망이었지 않았을까. 프란체스코 토티, 까까 등등등등. 여기다 더 유명한 선수가 누구였을까? 후안 로만 리켈메까지 이 판타지 스타라고 불릴만한 선수들이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가 마지막으로 각광받았던 대회가 2006년 대회다. 이 점점적으로 이제 미드필더에서 압박이 거세지면서 심해지다 보니까. 선수 한 명이 해결하는 이런 식의 축구는 플레이메이커는 없어지기 때문에 예. 플레이메이커 롤이 뒤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오는 딥라잉 플레이메이커라는 식으로 부르죠. 후방 플레이메이커 이런 식으로 이제 롤이 변경되는 게 되고 그게 이제 2006년 대회였다라고 불리고 뭐 요 전술의 트렌드를 이어받아서 윙백 개념을 더 발전시키고 그래서 이제 투톱이 주요였던 전술을 쓰리톱 바꾸면서 윙 포워드 개념을 만든 주제 무리뉴 감독이 포르투를 우승시키고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시키고 첼시로 가면서 이 개념을 완성시킵니다. 요 상태에서 반대편에 서 있던 게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한 티키타카, 패스앤무브 축구. 그리고 요 두 대결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2010년 월드컵은 2008년 유로를 들었던 스페인이 티키타카 축구를 완성시키면서 결국에는 우승을 했습니다. 월드컵 자체에서는 스페인이 좀 지루한 경기를 펼쳤어요. 근데 결국에는 쇼패스를 활용한 패스앤무브, 점유율이란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유행하게 된 게 결국 2010년 월드컵이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월드컵은 이 티키타카에 대한 대항을 보여준 월드컵인데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당시 도르트문트의 감독이었던 위르겐 클럽으로 인해 만들어진 개념이죠. 한국말로 하면 역압박, 독일말로 하면 게겐프레싱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대회였습니다. 티키타카는 탈취 후 소유권 유지의 목적이 좀 더 있는 전술이라고 보면 게겐프레싱은 압박고 다시 빠르게 마무리해버리는 그래서 역압박이라는 말을 쓴 거죠. 요 개념으로 이제 티키타카를 독일식으로 변형했다 혹은 티키타카를 깨부시기 위한 독일식의 전술적인 트렌드였다라고 평가를 받고요. 결국에는 이 게겐프레싱을 앞세운 독일팀이 마라카냥에서 브라질을 7대1로 꺾어버리질 않나. 결국에는 요 전술을 가지고 우승까지 하면서 게겐프레싱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한편으로는 후방 빌드업이라는 개념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만들었던 팀이 독일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누가 있었을까요? 마누엘 나이아. 스위퍼형 골키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여줬던 대회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골키퍼의 발 잘 쓰는 그쵸.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기본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노이어가 특이했고 그게 점점 브라보나 뭐 그런 골키퍼들이 나오면서 익숙해졌죠. 그래서 후방 빌드업이라는 게 또 주요한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2014년 대회였고요. 2018년 월드컵은 이 후방 빌드업이 대세가 된 대회였어요. 강팀들은 다 뒤에서 공격을 조립하고 점유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고 서로 치고받는 양상이라기보다는 강팀들이 공격을 주도하고 조립할 때 약팀들은 내려서서 일단 수비하고 역습을 하는 이런 어떤 경기적인 흐름이 거의 대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대회가 됐고 요런 양상이 고착화되면서 수비적으로 이제 버티던 팀이 결국 무너지는 형상이 많이 보이는데 이 이유가 VAR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대회였고 이 VAR로 인해서 역대 가장 많은 페널티킥이 선언됐던 대회였다. 그랬군요. 네, 그런 개념이 돼버려서 내려앉는 팀들이 좀 이제 불리해진 대회가 됐죠. 얘기가 좀 길었죠. 이제 2022년 카타르 대회인데요. 카타르 대회는 점유율 축구에 대한 그 대항으로 역습 축구가 대안으로 제시된 대회였고 점유율을 높게 가져간 이 팀들이 이 카타르 대회의 승률이 30%였고요. 오히려 점유율을 포기한 팀들의 승률이 40%를 넘었다라는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언론에서는 실리 축구다라고 명명을 했었고 이 실리 축구를 택했던 팀들이 많은 승리를 가져갔다. 뭐 예를 들면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르헨티나를 잡아냈던 사우디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1차전이었는데.
예, 그리고 요 실리축구는 중앙을 밀집시켜가지고 상대의 점유율을 방해하고 사이드를 중시해서 사이드의 빠른 공격, 그리고 중앙 공격수를 통한 마무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클래식 넘버 9 중앙 공격수가 대두됐던 대회였다. 그래서 골을 많이 넣지 못했지만 프랑스의 올리비에 지루, 한국에서는 조규성이 있었죠. 공중볼 경합을 적극적으로 해줬던. 두골 넣었죠. 그리고 뭐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곤잘로 하무스 이런 선수들이 대두됐던 대회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또 운영적으로 실질적 플레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추가 시간이 길게 길게 이제 예, 그런 트렌드를 그건 트렌드가 됐네. 예, 보여줬던 대회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회를 쭉 하면서 전술적인 어떤 트렌드가 완성되는 장으로서의 이제 월드컵이 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이제 어떨까라고 하면서 제가 쭉 경기를 지켜봤거든요. 제가 주요 경기 혹은 웬만해서 제가 관심 갖는 팀들 경기는 다 어쨌든 풀 경기로 거의 다 보았다고 보는데 강팀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대두됐던 전술들에서 이것들이 보완 발전된 형태로 제시되는 대회다라고 봐요. 특히 이제 지난 월드컵에서 칠리 축구에 무너졌던 점유율이 다시 중요한 지표로 좀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 말을 하는 이 당일 전날에 스페인이 70%인가 점유율을 하고도 까보베르데라는 팀한테 비겨가지고 제가 말한 게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강팀들의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점유율을 유지하되 개겐 프레싱처럼 전방에서 빠르게 압박을 합니다. 근데 요 패스를 점유율 주철 유지하는 것보다는 공격 상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높은 패스 성공률이 필요하더라고요. 결국 선수 개개인들의 패스 기량이 되게 중요해진 대회다. 그래서 팀적으로의 스쿼드의 질이 높은 팀들이 뭐 당연히 그렇지만 더 뭐랄까 유리해진 대회가 될 거고, 결승까지 진출한다는 가정하에 지난 대회들보다 한 경기가 늘어났어요. 32강이 있으면서. 그래서 스쿼드의 질과 두께 자체가 더 중요해진 대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스스로 요 경기들을 보면서 이제 명명하기를 완성형 축구를 추구하는 대회가 되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경기 자체를 이기는 팀이 모든 걸 다 지배하면서 이기는 경기, 완성형 축구다. 저는 그렇게 명명을 좀 해봤는데 그런 대회가 될 것 같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우승팀 아스날이 보여줬던 것처럼 세트피스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이번 월드컵에는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해봤고요. 우리 지난 체코전을 보면 또 요 말들이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의 수준급의 미드필더들이 경기를 잘 조율해냈고, 체코의 강력한 세트피스에 한 방을 먹었지만 결국 소유와 전방으로의 질 좋은 패스를 보냈던 팀이 전방 패스에서 결국에는 골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이제 체코와 한국전에서 그대로 드러나서 이런 게 이번 월드컵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기 보니까 롱패스의 퀄리티도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더라고요. 예, 전방으로 특히 보내는. 특히 이제 방향성이 중요하다. 그 리포트를 봤는데 중요하다라는 그 내용을 봤는데요. BBC 리포트였는데, 롱패스의 경우는 사이드로, 숏패스의 경우에는 중앙으로라는 이렇게 분석이 있더라고요. 사이드로 보내는 롱패스의 질이 중요하고, 그리고 중앙으로 보낼 때는 그 끊기면 역습으로 당할 수 있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숏패스로 중앙으로 보낸다. 이런 트렌드가 있다. 특히 강팀의 경우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서 이런 것도 꽤나 재밌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약팀들은 그럼 이제 사이드로 보낸 롱패스를 어떻게 끊어내고 그걸 역습으로 할 것인가가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중요해질 거고, 강팀들은 그러면 중앙으로 찔러 넣는 숏패스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찔러 넣을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겠죠. 저도 월드컵에 대해서 좀 그렇게까지 관심 있지 않고 그냥 축구적으로 보려고 좀 봤다가 오현규 선수의 골로 인해서 한국 국가대표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늘어버렸습니다. 없댔어. 어쩔 수 없게. 대회전 우려와 다르게 이 전술적으로도 꽤 좋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홍명보는 싫습니다. 왜냐면은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월드컵을 끝나고 축구협회 회장도 이제 물러난다고 하니까 결과와는 별개로 두 사람은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는 확정을 지어 놓되 어쨌든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또 칭찬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꺼내봤고요. 오영규 선수 골로 수원 팬들 가슴이 좀 불이 지폈잖아요. 우리 대표팀도 특히 오영규 선수도 활약하면서 경기를 좀 많이 치르고 왔으면 좋겠다.
그 당부까지 좀 보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추어탕집 아, 문 닫고 가셨다잖아요. 문 닫고 가셨는데 문 닫는 기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저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그 동료들이랑 내기를 했거든요. 우승을 어디 갈 것이다. 좀 어디가 우승할 것 같으세요? 제가 그 픽을 믿고서 한번 해보려고. 아, 저는요, 이런 말은 우습지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네. 저기,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아예 망하지 않는 이상은 강팀들이 초반 아예 뭐 월드컵 우승하고 그다음 월드컵에서 이제 강팀들이 망하는 그 우승팀의 저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망하지 않는 이상은 슬로우 스타터들이 성공하더라고요. 초반에 폼이 높으면 경기 대회 마지막까지 그 폼을 유지 못하는데 초반에 좀 폼이 낮았던 팀들이 점점 끌어올려갖고 점점 올라올 거다. 네, 그게 저는 여태까지 다 비슷한 흐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한 번, 14년 독일 빼놓고 다 비슷한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승하는 팀들의 모양새가. 그래서 이번에는 스페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AI도 스페인 1위로 꼽더라고요. 진짜요? 네, AI가 다 꼽은 게 1위가 스페인, 2위가 프랑스. 건우스님 보시기에는 뭐 느낌도 좋습니다. 어디가 우승할 것 같으세요? 전혀 관심 없는데요. 그래도 꼽아보자면. 저는 굳이 뽑으라면 2022년 카타르가 라스트 댄스일 줄 알았던 메시의 다시 한번 라스트 댄스가 나오지 않을까. 오, 백투백? 네. 이번에 잘하던데? 네. 이번에 이겼잖아. 호날두는 별로 생각 없으신가요? 호날두는 저기 사우디 가면서 끝났고. 사우디보단 미국이다? 네. 요즘 중동 미국 사이가 안 좋은데 한쪽 편을 드시는 거네요? 손흥민이 가 있는 미국의 한 표. 에고코인으로 갈아타는 이 속도 전환에 제가 당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우승과 스페인 우승으로 하셨으니까 저도 내일 가갖고 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오겠습니다. 어찌됐든 오영규 선수의 체코전 역전골로 수부심은 더 증폭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뭐 수원 팬들의 마음이 다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 월드컵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다음 대회에서는 우리 수원 선수들이 이 무대에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려면 얼른 우리 팀이 1부도 가야 되고 선수들이 리그를 압도하고 국대도 뽑히고 뭐 그러다 보면 우리 팀도 자연스럽게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의 수원의 영광이 재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월드컵 브레이크 기간 잠시 쉬어가고요. 리그 일정이 재개되는 7월 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다방크루였습니다. 네, 남은 휴식 기간 다들 뭐 여행이던 가족과의 재밌는 시간이 돼서 푹 즐기시고요. 7월 달에 다들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번 주 주말에 강릉으로 여행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기 있는 두 분을 또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휴식기 이제 잘 쉬고 돌아올 예정이고 휴식기가 지나면 너무 옛날식 표현이지만 이정효의 수원 2.0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고 휴식기를 보낼 예정이고요. 그렇게 바뀌어서 돌아온 수원이 7월부터는 우리 팬들의 마음을 모두 다 사라졌고 우리끼리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경기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면서 중요하다. 네, 이 휴식기를 보낼 예정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잘 쉬시고 7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로 따지면은 1.0, 2.0이 아니고 베타 버전, 알파 버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옛날로 가면? 지금이 베타 버전이라면 이제 알파 버전을 거쳐서 테스터 버전까지 가야죠, 이제. 요즘 트렌드로 하면 이제 한 16.0, 16.1, 16.23 막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폰 17이야. 그러니까요. 이정효, 수원 17.8 뭐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이번 패치 노트 누가 읽어주고 이번 패치에서 뭐가 바뀌었고. 좋네요. 네, 계속 바뀌는가. 그래봤자 휴식기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반 지난 거 같네. 그러니까요. 네, 좀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주 뒤인가요? 3주도 안 남았어요, 이제. 3주도 안 남았다고? 7월 10일인가에 첫 경기 아닌가? 7월 4일 아닌가? 아, 그래요? 7월 4일. 네. 그럼 3주도 안 2주 남네. 3주 뒤네 그러면 3주 뒤? 3주도 안 남았어. 다음 주가 마지막 주야.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시작이네. 네, 이번 주는 뭐 사실상 지났고. 우리 신구 선생님의 4주보다 짧은 3주밖에 안 남았네 이제. 네, 7월 4일, 7월 4일 성남전입니다. 3주 후에 4주 뒤에 뵙겠습니다. 3주 후에 뵙겠습니다.
푹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했습니다. 끝. 나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